Top down, we drive a 45 wind in our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cause right now I think we needin' that long holiday. Late nights, real fights. Go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Bad girl gon' stay. 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계절인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잠을 뒤척이는 날이 늘어난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변하는 날씨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나요? 정말 저희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잠이 안 오는 밤 듣기 좋은 너의 이야기의 밑줄을 긋다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인 만큼 저희 그 오종 멤버인 마스님과 저 진이 둘만의 토크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입니다, 마스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네네. 이 오디오 콘텐츠를 진행하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이번에 하는 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어서 네네네. 되게 반갑고 긴장되고 하는 마음 반반이네요. 네네. 저희가 4월 달에 좀 일정들이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예, 좀 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오디오 콘텐츠 녹음하고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재밌고, 저희도 재밌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려고 5월 달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그 크리스티앙 보뱅이라는 작가의 작은 파티 드레스 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은 다른 그 오디오 콘텐츠 녹음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맞아요. 그쵸? 그 카운트 다리 할 때. 네네네. 잠깐 맞아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마스님도 좋아한다고 했지만 저도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라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좋아하는 책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크리스티앙 보뱅 마스님 소개를 잠깐. 네, 제가 네네. 크리스티안 보뱅이 생각보다 그 인터넷에 되게 자료가 정보가 많이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일단 이 책이 사랑에 대한 책이고, 크리스티안 보뱅이 지금 이 작은 파티 드레스를 포함한 여러 산문집을 냈는데, 이제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이 시리즈거든요. 네네. 크리스티안 보뱅이 사랑했던 여성의 이름은 지슬 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이 친구가 아니죠. 이 여성과 네, 1951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대 할아버지 돼요. 이 여성과 네. 사랑에 빠졌다가 네. 이제 그녀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그녀가 죽고 나서도 계속 그녀를 그리워하는, 재혼하지 않고, 이제 제가 수집한 바로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성을 위한 책을 이제 펼쳐냈다고 네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 여성분이 돌아가신 게 지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 이게 살짝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못하긴 하지만 이 지슬렌느라는 여성이 그냥 오며 가며 만난 여성이 아니고 크리스티안 보뱅의 친구의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2번 결혼을 한 건데, 네. 이 이야기는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로맨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불륜이 그렇죠, 되기도 그렇죠. 일단 네. 하는 거니까 네네네. 저희는 로맨스 필터를 장착하고 이 네네. 이야기를 한번 네네.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책은 크리스티안 보뱅이 절절히 사랑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른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언급했던 독서 모임에서도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호불호가 갈렸었어요. 그렇죠. 네네. 어떤 분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은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체적인 소감은 지니님은 좀 어떠신 편인가요? 네네. 이 책이 이 크리스탄 보뱅이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예요. 프랑스의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데 그래서 이거는 산문집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처럼 보이도록 썼거든요. 은유와 비유가 굉장히 많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우리 같이 독서 모임 했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이 표현들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후자 쪽이었죠.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맞아요. 해서 계속 감탄하면서 이제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주제 말고 사실은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문장들을 소개하고 이런 그 다양하게 아름다운 문장들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선정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라서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티앙 보뱅이 여성과 남성을 이제 물론 그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객체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아이도 등장을 시키고 왕도 등장을 시키고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로 하여금 내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끔 이끄는 그 힘이 있어요. 이 책 안에서 크리스티앙 보뱅이 나열하는 문장들을 보면 그래서 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 싶을 때 이것도 로맨스 그냥 남녀 사랑 이야기 아니야? 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 네네. 그 마스님께서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다양한 객체에 대한 사랑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독서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글쓰기, 그다음에 사랑과 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상에 저는 그 마스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일상의 어떠한 순간에 대한 사랑 그거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좀 보이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내고 그 포착해낸 일상들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것 그게 사실 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순간의 일상도 그렇게 표착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시처럼 아름다운 산문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통찰력과 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장들이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거에 계속 감탄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었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 챕터별로 어떤 챕터에서는 화자가 네. 여성이고 네네. 심지어 어떤 챕터에서는 어머니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그죠. 느끼는 권태 맞아요. 지친 무력감 이런 네네네. 것들도 너무나 잘 묘사를 해서 네네네. 어떻게 이 남성인 이 저자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지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편견 아닌 편견일 수 있는데 여성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과 남성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 화자를 두고 글을 쓴 챕터를 보면 그 여성의 그 절절한 어떤 심리를 또 굉장히 잘 서술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작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짧은 서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편의 이제 텍스트가 나와 있어서 총 10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목차를 보면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 그를 가만 내버려 두고 망가지기 쉬운 천사들, 뭐 약속의 땅, 숨겨진 삶,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그 마스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있고, 그 마스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소개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챕터인데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 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은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이 실패해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문득 릴케의 책 한 페이지를 읽게 돼요. 그 부분이 좀 읽어드릴게요. 문장들이 예뻐서. 네. 그 여자가 자살에 실패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하는 맞아요.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실패한 자살이 모두 그렇듯 당신의 자살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당신이 잃은 건 생명보다 더한 것이었다. 투명한 말의 맛, 참된 말에 대한 사랑, 그 모두를 잃은 것이다. 말 앞에서 당신은 먹을 것을 앞에 둔 아픈 아이 같았었다. 예, 실패한 자살에 실패해서 이렇게 멍하게 영혼 없이 살아간다라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그 여인이 릴케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릴케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다시 준다. 한편의 시, 이어지는 또 한편의 시, 한편의 이미지, 또 한편의 이미지. 헐벗은 말과 함께 온전한 진실이 돌아온다. 진실과 함께 온전한 영혼이 돌아온다. 예, 릴케의 책을 읽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순간들을 이제 묘사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릴케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여인이. 그리고 원고가 완성되자 출판사에 보내는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몇 번 해도 계속 거절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이제 이 원고들을 이제 그냥 봉인해 놓죠. 근데 이게 우연히 어떤 이국의 여인인 여기서 당신에게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썼던 버림받은 한 여인이 썼던 그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원고가 타국의 다른 여인한테 갔고 그들의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썼던 원고가 이국의 땅에서 출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읽고 쓰는 거에 대한 게 자살에 실패한 여인의 텅 빈 영혼들을 얼마만큼 채워줬는지 그리고 다시 인생의 삶을 얼마만큼 채워줬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이렇게 텅 빈 영혼에서 좀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지게 되는 챕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지금 다시 읽으면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어떤 구절인지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는 칠흑처럼 어두운 헌신의 숲속으로 그녀를 데려가 거기에 버려둔 채 가버린다. 그녀는 그곳 나무 밑에 그대로 앉아있다. 거기서 기다린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모두 그곳에 있지만 영혼은 없다. 그녀를 버린 애인이 무심코 자기 가방 속에 넣어간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그토록 무심할 수 있는지. 이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그 뒤에 가면 그 아까 그 실패한 자살 네네네. 그 바로 위에 그렇다 눈이다. 당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 두 눈은 이제 우는 일 말고는 쓸모가 없다. 울지 않을 때에는 책을 읽는다라는 이 구절이 네.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밑줄을 치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되게 서술이나 뭐 묘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에 네. 그 시기가 이제 제가 전에 사귀었었던 네. 분과 이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서로 뭐 싸우고 그렇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상대방이 나라를 이제 떠나야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셨어야 돼서 이제 억지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라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아 그래 나를 내버려두고 갔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이러면서 엄청 막 너무 와닿고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 이걸 읽으니까 그냥 너무 웃긴 거 약간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얘 일어나 딱딱 일어나서 집 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극복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책이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는 구절이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다른 챕터 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네네.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제 요즘에 관심사가 이제 뭐 출산, 육아, 뭐 이런 결혼 이런 거다 보니 음. 그런 맥락에 또 꽂히고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 육아 이런 거야. 약간 어머니의 삶은 이런 거지. 네. 약간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책을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죠. 네, 예, 다가오는 진짜. 의미 자체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숨겨진 문장들을 발굴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었었지만 이런 문장이 있었었나? 하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장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런 문장들이 새롭게 다가왔었고 그 소윤 씨가 지금 아이에 대한 엄마를 얘기하신 게 숨겨진 삶이라는 챕터인데요. 한 여인이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육아에 지쳐 있어요. 육아 집안일에 지쳐 있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밤늦도록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여자가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만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그것도 되게 좋았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그녀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냐면 그녀는 밤늦도록 아이를 보살피며 근심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쓴다. 유년기부터 몸에 밴 방식, 천성보다 강한 제2의 천성이다. 온전한 상실인 사랑.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랑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도 살아남는 사랑, 사랑이 지나고도 살아남는 사랑이다. 아이는 그녀의 에너지를 받으며 자란다. 예, 이 부분에서 중간에 온전한 상실인 사랑, 아이에 대한 그거를 자신이 온전하게 상실하면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 대목에서 이 챕터에서 네.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쓴 그 글이라고 나온 그 부분에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삶은 고통이에요. 낮은 삶이 나를 죽이지만 밤이면 내가 삶을 죽여요. 나는 여왕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이제는 구걸밖에 할 줄 모르지요. 근사한 사랑을 하며 살려 했는데 추한 상처를 입고 죽어갑니다. 그렇긴 해도 난 이곳에 무사히 존재해요. 피폐해진 내 삶 속에 온전히 존재하는 내 생명 탓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성근 잎사귀들 속에 넘쳐 흐르는 노래로 죽어갑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묘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는 온전한 상실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참 처참한 육아의 현장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네. 단어로 묘사를 하다니.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참 말의 단어의 힘이 이렇게나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왜 보통 저희가 뭐 흔히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뭐 떠도는 말 중에 육아가 정말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문맥을 가지고 내 삶은 고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풀어서 아름답게 서술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책은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꽉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네. 이 챕터에서 이 책의 뒤에도 나오는 건데 91페이지에 이 책의 맨 뒤에도 이 챕터의 맨 뒤입니다. 나오는 건데요. 예,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가난한 삶만 있으면 된다.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원치 않는 삶. 신 혹은 사물들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다. 우리는 오로지 부재 속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결핍 속에서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 구걸하는 이 여인의 순결한 얼굴을 보려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밖에 없다. 저녁 시간 차곡차곡 쌓이는 그 글들을 바라볼 밖에 어린아이의 잠 속에서 불어나는 엄청난 유산이다. 예, 이게 우리는 오로지 부재 속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고 결핍 속에서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예, 가끔씩 되게 삶이 나를 옥죄서 너무 힘든데 그 옥죄는 삶 가운데서 내가 더 무언가를 이제
통찰을 얻고 사유를 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존재를 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게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글을 포함한 모든 예술을 그냥 관통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없고 가난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미술학도인 마스님이 연기를 하셨던 네네네. 진희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우면 나는 왜 풍요로울까? 나는 왜 만족스러울까? 생각을 하지 않고 삶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던가 기대가 더 크거든요. 근데 삶이 고통스러우면 성찰을 하게 되고 사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아름답지 않으면 뭔가 예술로 그거를 승화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이 처참할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거든요. 시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정말이에요. 저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작가들에 대한 저는 약간 동경 같은 게 있는데 러시아 작가들은 도대체 왜 이런 그러니까 수많은 연극 대본, 소설 막 추워서 정말 그들은 추워서 먹고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런 사유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삶이 척박할수록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챕터에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갓 이별한 사람이 쓴 글 마냥 맞아요. 그가 내 영혼을 가둬놓고 내 눈은 우는 거밖에 할 줄 모르고 그럴 때 글만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없고 약간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라는 거는 색이 바래고 잊혀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쓸 만큼의 어떤 감성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이 작가 크리스티안 보뱅의 삶도 굉장히 조금 암울 혹은 우울하지 않았을까? 혹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혹은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삶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기저가 되는 맞아요. 근간이 되는 감정은 행복감, 밝음 이런 거보다는 약간 조금 차분함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이 베이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친구가 이별했을 때 정말 힘들겠다 정도지 내가 이별한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내 영혼을 지금 영혼이 뺏긴 것 같지? 이런 식으로 공감은 하진 않는단 말이죠. 상대방의 타인의 어떤 아픔에 공감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풀어쓰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가능한 그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나 이런 감정에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딱 한 챕터 읽고서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야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책을 딱 한 챕터 읽고서 제가 집에서 읽고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작가가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뭐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인데 사실 본인이 여자도 아니고 본인이 엄마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남자분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른 사람의 한순간 한순간을 포착해내는 그 눈이 너무 예리하고 그 예리한 눈으로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이 그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작가의 기술이죠. 그걸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책이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소설이 픽션이 아니고 이제 에세이 형식이다 보니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 책 안에서 인물들이 고통을 승화해내는 방법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게 어쩌면 본인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죠. 본인이 그럴 수 사랑을 있죠. 떠나보내고 계속 글을 썼던 것처럼 글을 오로지 숨쉬게 했던 게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아닌 정말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챕터에 있어요. 이거는 여행을 기차를 타게 되는 한 당신이라고 불리는 기차를 타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역이 비즈니스맨들로 계속 붐빕니다. 예, 출장을 가려는 비즈니스맨들로 붐비는데 두 개의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맨들 출장을 계속 다가오는 비즈니스맨들은 대량 생산된 인간, 부재하는 인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여행을 다니지만 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면 상반되는 대상을 접해야 한다. 이제까지 당신은 그런 식으로만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어둠을 통해서만 빛으로 나아가며 무심을 통해서만 사랑에 흐른다. 네, 돈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무가 되어버린 이들을 보면서 당신은 또 다른 유형의 이 인간을 발견한다. 네, 그 비즈니스맨들 출장을 다니는 이 사람들은 돈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무가 되어버린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여기서 다 당신이라고 불리우는 화자는 다른 유형의 인간을 발견하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훨씬 멀리 세상 끝까지 간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복잡한 사람이다. 과다한 유년기와 과다한 허기에 시달리는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이다. 그의 얼굴에는 1000개의 하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의 심장은 모든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두 유형의 인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두 유형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 크리스티앙 보뱅도 아까 마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유년기와 과다한 허기에 시달리는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본인 스스로도 속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공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과다한 허기에 시달리는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얘기하지. 저는 사실 그 기회만 된다면 프랑스어를 배워서 그 원어로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물론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를 썼기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인간은 74페이지에 네. 인간은 사교적인 인간이며 자신의 유용성을 확신하는 유용한 인간이다. 그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정체성을 지닌다. 여기서부터 약간 제 머리를 한 대 탁 치는 문장이었는데 즉 만사를 원상태로 보존하는 데서 사회생활이라는 끝없이 반복되는 거짓과 하나 되는 데서 자신의 온전함을 찾는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가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라고 하는 것을 끝없는 거짓의 반복이라고 봤구나.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온전함을 찾는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정말 어떤 것을 보고 거짓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 안정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형태들,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들, 그런 게 되게 저는 항상 되게 무언가가 하나가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안정은 있겠지만 저렇게 가면 안정성은 있겠지만 온전은 하겠지만 뭔가 왜 잘못된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가끔 가다가 했었는데 그거를 끝없는 거짓의 반복이라고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 마스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득 생각나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공백은 편집을 할 겁니다. 싹 놓고. 네. 이 책에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인데요. 날 봐요, 날 좀 봐요라고 하는 챕터예요. 이 챕터에서 이제 네, 말과 같이 있는 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는 일요일이면 공포와 놀이를 통해 자신을 알아간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삶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다. 물론 혼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이르려면 누군가를 거쳐야 한다. 어떤 사랑을, 어떤 말이나, 여기서 말은 말하는 말, 어떤 말이나 얼굴을 거쳐야 한다. 아니면 화사한 어린 말을. 여기서의 말은 실제 말입니다. 이 승마 수업하고 아이가 이제 말과 같이 교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챕터거든요. 예, 여기에서 저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삶에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알아야 할 것도 없다. 예, 그래서 결국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을 때 문득 이게 좀 생각이 났었어요. 결국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챕터가 아이의 어떤 성장의 일면을 조금 네네. 담은 챕터거든요. 네. 그 62페이지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아함이 깃든다. 이게 지금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둘 사이에서 정신은 필연적으로 성장하지만 학습의 성과나 지속성은 오락가락한다. 시작과 끝은 동시에 주어진다는 걸 우린 나중에야 알게 된다. 여기서 시작과 끝은 동시에 주어진다는 걸 우린 나중에야 알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 그 자체가 아닐까. 이게 필요한 아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질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학습할 때 시작과 끝은 동시에 주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문장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됐냐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이제 치지 않는 걸로 챕터가 네네.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뭐 그 애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다가는 더는 보게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흰 말도 검은 피아노보다 더 검은 풀밭으로 가 잠들 것이다. 그것 역시 당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참 이 챕터 자체가 되게 좀 묘한 것 같아요. 성장과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쳐가면서 무용한 것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되고 하는 거가 참 어떻게 보면 성장의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챕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맨 마지막, 저는 이제 작은 파티 드레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 챕터를 좀 다루고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거가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발견한다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발견한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작은 파티 드레스가 과연 뭐지? 막 이런데 한참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네,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 이 책의 이제 120페이지에 사랑하는 이가 알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예전에 성당 입구와 무도회장에서 일요일이면 활짝 피어나곤 했던 그녀들처럼, 그래도 그녀는 샛별처럼 알몸이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내 눈안에 빈터가 열렸다. 푸른 하늘처럼 눈부신 그 하얀 드레스를 보는 순간 단순한 시선과 더불어 순수한 힘이 되돌아온다. 정말 그 성적인 어떤 거 하나 없이, 자극적인 거 하나 없이 나의 사랑하는 그녀가 알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사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뿐이다. 이런 어떠한 이중적인 얘기들도 되게 근데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그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해보신 분이거나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이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이중적인 모순되는 문장이야. 그렇지만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 뿐이다. 이 문장이 진짜 이런 게 많아요. 이 문장 읽으면서 정말. 막 이런 문장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 중에 이거랑 비슷한 문장이 이 책에 나온 문장은 아닌데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그 문장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 영화에 나왔던. 영화에 나왔던 네. 그거와 같이 약간 그런 비슷한 대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약간 저같이 약간 사랑에 약간 조금 미쳐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장을 여기 챕터에 몇 개가 더 있는데 122페이지에 당신은 죽음보다 해로운 지혜를 내게서 지워버렸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건강인 열병을 가져다 주셨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123페이지 옆에 부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무임을 자각한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몸을 떠는 짐승의 막연한 자각이다. 이거는 정말 작가의 경험인 그럴 거잖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정말. 예, 그리고 죽음보다 해로운 지혜를 지어버리고 진정한 건강인 열병을 가져다 주셨다.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쓰죠, 진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책이나 이런 비슷한 영화 혹은 뭐 구절, 시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런 사랑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약간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뭔가를 경험을 하는 것도 많아지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은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은 하고 싶지가 않다. 너무나 큰 고통일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 화창한 5월의 날, 마스님도 아직 사랑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사랑 좋죠. 사랑 좋은데 약간 이제 호호호호 이런 사랑은 좋지만 막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고 막 이런 사랑은 미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어떠세요? 이런 정말 줄리엣과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 청소년 때 사랑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사랑한 것 같고요. 아니면 크리스티안 보벤 같은 사랑. 정말 그 부재를 겪고 나서도 잊지 못하고 이런 글을 쓸 만큼 절절한 사랑. 저는 이런 작가를 또 한 명 제가 알고 있는 작가 중에 또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 작가도 저는 그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여인을 읽고서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셨다. 이렇게 쓰거든요. 딱. 그 막막함과 그 좌절감을 책 한 권으로 이제 풀어내요. 그게 있는데 얼마나 정도의 절망감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생에서 결국에는 그 C.S. 루이스가 그 책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와서 사랑했던 시간도 그리고 당신이 내게 없었던 시간도 모두 나의 사랑이었다.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그 시간도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도 없지만 당신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죽음까지가 나의 사랑으로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는 없어지고 빠진 게 아니라 당신이 없어져서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까지도 당신과 같이 사랑했던 기억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한 번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사랑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랑이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굉장한 행복감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러면 먼저 떠나보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죠. 예,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도 뭔가 그렇게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보고 싶다. 그게 사실은 행복 중에 하나지 않을까? 축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정말 이게 참 유일하게 사랑이 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만큼 똑같이 비례하게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 한국에서 찍었던 다큐 중에 다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되게 유명해서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했었고 여자가 교사였고 남자가 공장에서 일을 했었나? 그랬었고 두 분이서 사랑에 빠지셨는데 여자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남성분이 몇 년간 병수발을 하다가 결국에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남성분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이승환 노래로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 다큐요. 그 다큐 최근 그분 근황도 그냥 산속에서 여전히 그 여성분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제가 그거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에라고 할게까진 그렇지만 동시대에 이제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도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와요. 맞아요, 그 맞아요. 고통이 너무나 상상도 참 안 돼서. 그래서 저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누가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네. 생각을 조금 하기도 네. 합니다. 이승환님의 노래였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그쵸. 나네요. 네. 저도 그 다큐가 항상 그랬고 고 장진영 배우 그다음에 장진영 배우님 맞나요 이름이? 그다음에 그 가수였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유채영님? 네. 네. 그 두 분의 남편분도 여전히 그 SNS에 글을 쓰시는 걸로 저도 어디서 맞아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네. 예, 참,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역자 후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사랑이다. 그런 게 이제 역자 후기에도 나옵니다. 역자 후기 마지막에 도무지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인터뷰에서 어느 작가가 던진 최종적인 한마디, 침묵으로 이어지는 한마디 역시 사랑이다. 책, 독서, 글쓰기라는 화두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시로 마무리되는 책. 이렇게 역자 후기에도 이제 나와 있네요. 저희는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랑이 있었기에 봐봐요.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작가가 이러한 경험을 했었고 이 작가가 글을 사랑했기에 이 에세이를 그죠? 네. 쓸 수 있었고 그렇기에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또 읽을 수 있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이 삶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쪽으로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쪽 방향으로. 적당히 사랑하자. 이거 제 지론이긴 한데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점심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지니님이 그 주식 얘기를 하면서 그 주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를 하셨던 어떤 유튜버 분이신가요? 네네. 그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이 되게 많이 악화되셨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봐봐요. 주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건강을 잃으셨잖아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즐겁대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지금 저희가 한지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45분을 그렇죠. 지나가고 아니 네네. 저희가
그 유튜브 분들 보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회수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댓글이 안 달려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나중에 이거는 또 조사를 할 거지만 그 녹음 이 콘텐츠의 시간이 어느 정도가 조금 적정한지 혹시 예를 들어서 뭐 20분이 나은지 아니면 뭐 1시간 1시간이 나은지 그게 혹시나 듣는 분들 중에 나는 20분이 좋아, 50분이 좋아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같이 들으시는 분이 좀 편한 쪽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스님 오랜만이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오랜만이어서 제가 주로 이 책을 선정을 하고 대본을 쓰는데 오랜만이어서 일부러 책을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한번 다뤘었던 책 그리고 주제를 일부러 무겁게 그냥 안 빼놓고 그냥 흘러가듯이 얘기를 해보고자 했어요. 가볍게. 여전히 시간은 좀 많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주제로 언제나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재밌고요. 오랜만이었어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좀 와볼까 해요. MZ세대에 관해서 책을 좀 선정을 해서 네, 얘기를 할 이해할 수 없는 예정이라. 세대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나도 MZ세대인가? 지니님도 MZ세대세요. 그런가요?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아닙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그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네. 저는 다음 회차도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네. 저도 저희가 한번 이제 건너고 이제 오랜만에 진행하는 토크쇼인데요. 네, 좋네요. 여전히 저도 일정이 바쁘거든요. 막 일 때문에 바쁜데 일 때문에 바쁜 거에 막 치여 있을 때는 정말로 효용,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다시 책을 읽고 무용한 가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니님 부재. 제가 항상 지니님한테 말씀드려요. 지니님은 워라벨이 아니다. 그냥 워크밖에 없다. 워워벨이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니님 워크의 부재를 한번 진하게 느껴보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좀 쉬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저희가 다음 달부터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찾아뵙고 다음 달에도 또 찾아뵙고 저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는 유튜브 팟빵 플로에 저희 수요일에 업로드 되니까요. 찾아주시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인사하시죠, 마스님. 여러분 많은 MZ세대들 혹시 듣고 있다면 다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네,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